지영아, 이거 한번 훑어보고 서명 좀 해줘. 우리 부부의 첫날 밤, 불과 8시간 전에 하객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마친 남편이 노트북과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산관리 약속서.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걸로.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로맨틱해야 할 첫날 밤에 계약서에 서명이라니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너도 알잖아. 계산이 정확해야 나중에 싸움이 없어. 결혼은 양가의 계약이라 더 그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우리가 반대편이 되어서 각자 지켜야 하는 거라면 나도 우리 편은 확실히 지켜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 석자를 적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약해질 뻔했지만 오늘 결혼식장에서 수십 번을 굽신거리며 딸을 부탁하시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강해지기로 다짐했어요. 절대 지지 않겠어. 은은한 향초 빛 아래서 서명하는 약속서. 참 아이러니했죠. 그날 밤 제가 서명한 그 종이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그날 남편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영입니다. 하남 미사신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일이에요. 결혼 첫날 밤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가끔 트라우마처럼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날은 늦가을이었어요.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부부의 첫 보금자리인 708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원래는 짧더라도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정우 씨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월요일 아침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잡히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일주일 미뤄야 했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정우 씨가 미안해하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새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로맨틱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정우 씨는 평소에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아파트 계약할 때도 지영아, 네가 매일 살 집인데 네가 좋아해야지라며 제 취향을 우선시해줬어요. 신혼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꽃과 촛불을 꺼냈어요. 결혼식장 앞 꽃집에서 몰래 사온 하얀 장미 10송이와 빨간 카네이션 5송이를 유리병에 꽂고 식탁 위에 분홍색 향초 3개를 켰죠. 은은한 장미향이 퍼지면서 방 안이 따뜻해졌어요. 거실 한편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사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며칠 전에 걸어둔 우리 커플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아주신 2억 원 전세금으로 구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거든요. 촛불을 켜고 나서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오늘 결혼식장에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도와주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는 70 가까운 나이에도 무거운 의자를 나르셨고 어머니는 하객들이 흘린 음식을 묵묵히 치우고 계셨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시고 추석이나 설날에도 하루 이틀만 쉬셨거든요.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일하셨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티셨죠. 그런 부모님이 딸의 결혼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흔쾌히 내주셨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실 때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우리 딸 잘 살라고 주는 거야. 걱정 마라.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느꼈던 감사함과 죄송함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향초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가 검은색 서류 가방과 두꺼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고생했어. 오늘 정우 씨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톤이 낮았고 표정도 굳어 있었거든요. 연애할 때 항상 보여주던 그 따뜻한 미소가 없었어요. 여보도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저는 정우 씨 손에 든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 이거?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식탁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향초 옆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앞으로 같이 살면서 미리 정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우 씨가 봉투에서 A4 용지 몇 장을 꺼냈어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빽빽하게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목에는 부부 자산관리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향초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맨틱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거든요. 자산관리요? 제가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정우 씨는 노트북을 꺼내서 켰어요. 화면에는 엑셀표가 떠 있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표였거든요. 계산이 정확해야 나중에 싸움이 없거든.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가져온 전세금 2억 원. 이건 지영이 개인 자산이야. 우리 집에서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혼수용품은 우리 쪽 자산이고, 정우 씨는 엑셀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마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각자 벌어들이는 돈도 원칙적으로는 각자 관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통장도 따로, 부동산도 따로, 투자도 각자.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결혼 첫날 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물었어요. 생활비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일정 금액씩 넣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서로 부담도 없고 깔끔하잖아. 정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연애할 때, 지영아, 우리 통장 하나로 합칠까?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쳤어요. 친정 부모님이 30년 동안 모아주신 2억 원,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상가, 건물, 정우 씨가 결혼 전에 친구와 함께 투자했다던 부동산 이야기까지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미리 정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정우 씨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색이 스쳤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첫날 밤부터 재산을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사업 파트너와 계약을 맺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계심이 올라왔거든요. 이상했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이 결혼 첫날 밤에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요. 알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 지키자는 거라면 저도 제 몫은 확실히 지키겠어요. 정우 씨가 가져온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혼전 재산, 혼후 취득 재산, 상속 예정 재산까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볼펜을 들고 제 이름을 적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감정보다 이성을, 사랑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아내가 되어야겠다고요. 그렇게 우리 결혼은 따뜻한 포옹 대신 차가운 계약서로 시작되었어요. 은은한 향초빛 아래에서 서명하는 약속서라니 참 아이러니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릴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은 늦게 시작되었어요. 평소라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저인데 그날은 9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거든요. 아무래도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려서 깊게 잠들지 못했나 봐요. 정우 씨는 이미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어젯밤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신혼 첫날 밤에 자산관리 약속서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침실 옆 화장대 위에는 어젯밤에 서명한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까만 글씨들이 아침 햇살에 더욱 또렷하게 보였죠.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끓이며 문득 생각났어요. 어젯밤 정우 씨가 엑셀로 만든 자산 목록 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적는 걸 보니 저도 제 몫을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자산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한지영 개인 자산 목록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 차근차근 적어 나갔어요. 전세금 2억 원, 적금 3천만 원, 그리고 친정에 있는 부모님 명의 토지도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을 거니까 상속 예정 자산이라고 적었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땅은 작지만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나름 가치가 있어요. 철물점 뒤편에 있는 2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최근에 그 근처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메모지에 적다 보니 생각보다 제법 되더라고요. 물론 정우 씨나 시어머니가 가진 자산에 비하면 적겠지만 그래도 20살부터 10년 넘게 모은 돈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정우 오빠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더니 나도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정우 씨가 욕실에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인터폰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는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거든요. 처음 보는 분 같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제가 인터폰 버튼을 눌러 말했어요. 지영아, 나야, 시어머니.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시어머니와는 몇 번 뵙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시다니요. 아,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급하게 문을 열러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벌컥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셨어요. 우리 정우 어디 있어? 지금 샤워하고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하, 그래. 꽃 좀 갖다 놨어. 신혼집 들어왔으니까.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꽃바구니를 식탁에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제 메모지에 꽂혔어요. 한지영 개인 자산 목록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보였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아, 그건...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 집 재산을 왜 적어놨어? 상속 예정 자산이라니. 변호사라도 붙일 작정이야?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꽃바구니를 가져오실 때의 그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해예요. 정우 씨가 어젯밤에... 뭔 소리야? 우리 정우가 뭘 어쨌다고? 그때 정우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언제 왔어? 정우야,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제 메모지를 정우 씨에게 보여주셨어요. 정우 씨는 메모지를 받아서 읽어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영아, 이거 왜 적었어? 어젯밤에 오빠가 자산관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언제 우리 집 재산까지 적으라고 했어? 정우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입이 막혔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각자 자산을 정리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정우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건데. 시어머니가 눈을 치뜨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이 아니야. 결혼하자마자 재산 계산부터 하고 앉았네.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파트 벽이 얇아서 옆집까지 들릴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정우 씨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를 말리는 것보다는 제가 잘못했다는 뉘앙스였어요. 정우야, 네가 너무 순진해. 요즘 여자들은 다 계산적이라니까. 시어머니가 정우 씨 팔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정우 씨가 먼저 자산관리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은 제가 돈에 눈이 먼 며느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우 씨가 어젯밤에 자산은 각자 관리하자고 하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정우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어요. 그때 정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생활비는 나누어서 관리하자고 했거든. 근데 지영이가 오해한 것 같아. 정우 씨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 일을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지. 우리 정우가 그런 속셈이 있을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젯밤에 정우 씨가 가져온 서류에는 분명히 자산은 각자 관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비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지영아, 앞으로는 이런 오해 없도록 해. 정우 씨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제 메모지를 구겨서 쓰기통에 버리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네, 어머님.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그 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아파트 이곳저곳을 둘러보셨고, 정우 씨는 계속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이 정말 제가 오해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분명히 정우 씨가 가져온 서류에는 자산 분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걸까요? 지영아, 커피 좀 타줘. 정우 씨가 말했어요. 네. 저는 커피를 타면서 시어머니를 힐끗 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거든요. 커피를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한편이고 저는 혼자라는 걸 첫날부터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정우 씨는 별말이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12월 초순, 정우 씨와 제 월급날이 겹치는 날이었죠. 회사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우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영아, 이제 생활비 계좌 만들어야겠다. 네,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서명한 자산관리 약속서에 따라 각자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생활비로 내기로 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부엌 식탁에 앉아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정우 씨는 노트북을 켜고 저는 가계부와 계산기를 준비했죠. 일단 관리비부터 계산해보자. 정우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고지서를 펼쳤어요. 관리비가 12만 원, 전기요금이 5만 원, 가스비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고정비용이 20만 원이네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식기는 어떻게 할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총 60만 원이네. 반반 나누면 각자 30만 원씩. 정우 씨가 엑셀표에 입력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제 가계부에도 똑같이 적었어요. 그런데 적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인터넷비, 휴대폰 요금, 세탁기 세제값, 화장지 값까지 모든 걸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요금도 나누어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집에서 와이파이 쓰잖아. 정우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적어 나갔어요. 쌀값, 반찬값, 과일값,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모든 걸 2등분해서 적었죠. 가계부 한 페이지가 빽빽하게 채워졌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니까 깔끔하네. 정우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부가 생활비를 나누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건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모든 걸 나누어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영수증을 받아서 절반씩 계산했고, 택배비도 누가 주문한 건지 따져가며 정산했어요. 처음 며칠은 재미있었어요. 마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해졌어요. 지영아, 이거 좀 봐. 어느 저녁 정우 씨가 가계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번 달에 네가 쓴 개인 용품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가계부를 보니 화장품과 옷값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어서 옷을 하나 샀거든요. 그래도 너무 세세하게 나누면 피곤하지 않아? 정우 씨가 가계부를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정확하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가계부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매일 영수증 정리하는 거 귀찮지 않아? 정우 씨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처음에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다던 사람이 갑자기 귀찮다고 하다니요. 그때 정우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거든요. 엄마, 왜? 정우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 내용을 들었어요. 응,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근데 너무 자세히 나누니까 좀 복잡해. 응, 맞아. 집은 우리 쪽 명의인데 생활비까지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엄마.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 정우 씨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비 분할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거셨어요. 이번에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거든요. 지영아, 나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생활은 어때? 우리 정우랑 잘 지내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생활비를 그렇게 나누어서 쓸 필요가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집은 우리 쪽 명의잖아. 그런데 생활비까지 반반 나누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은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 자산 관리를 정확히 하자고 한 건 정우 씨였는데, 지금은 제가 계산적인 며느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정우가 다 내는 게 어때? 어차피 남편이 부양하는 거잖아. 어머님, 저희가 합의해서 정한 거라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합의? 누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시어머니가 추궁하듯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정우 씨가 먼저 제안한 거라고 말하면 시어머니와 정우 씨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함께 상의해서 정한 거예요. 그래? 그럼 다시 상의해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저녁 정우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생활비를 그렇게 나누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집이 어머니 쪽 명의인데 생활비까지 나눌 필요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정우 씨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처럼 하다가 나중에 조정해보자. 정우 씨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압력 때문에 정우 씨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더 지나자 정우 씨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영아, 생활비를 조금 조정해보자. 어떻게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내고 너는 조금 적게 내는 걸로. 왜요? 처음에 반반 하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되물었어요. 어머니 말씀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더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우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자산은 각자니까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우 씨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말에 뭔가 가시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봤어요. 겉으로는 합리적인 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와 정우 씨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산은 각자 지키면서도 생활비는 남편이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인지 뻔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얼음장 같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정확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마치 하숙집 룸메이트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관계, 신뢰보다는 손익을 따지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던 무더운 여름이었죠. 매일 비가 내려서 아파트 안이 눅눅했고 빨래도 제대로 마르지 않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거든요. 광고지,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여러 은행에서 온 봉투들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정우 씨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젖은 우편물들을 거실 식탁에 가져다 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광고나 신용카드 안내장이었는데 그 중에 좀 이상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대출, 이자, 연체 안내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우리 집 708호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수신인 이름도 박정우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우편물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우 씨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나 싶었거든요. 봉투를 들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서 나온 건 은행 공문서였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연체에 따른 추가 상환 요구서. 정우 씨 이름으로 된 대출이 3억 원이나 되었어요. 그것도 연체가 2달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담보 설정 내역이었어요. 담보 물건으로 박말순 명의 상가, 건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정우 씨가 언제 이런 큰 대출을 받았는지, 왜 시어머니 상가를 담보로 잡혔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문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대출 받은 날짜가 작년 9월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2달 전이었죠. 그럼 결혼 전부터 이런 빚이 있었다는 건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신혼 첫날 밤에 자산관리 이야기를 했을 때 정우 씨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투자조합 관련 문서였는데 정우 씨가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류에는 투자금 회수 불가, 손실액 4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시어머니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였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가 퇴근한 거였어요. 지영아, 나왔어. 정우 씨가 우산을 털면서 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정우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다가와서 서류를 가져갔어요. 이게 왜 여기에? 우편함에서 찾았어요. 대출 연체 안내서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뭐예요? 정우 씨는 서류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앉아. 설명할게. 정우 씨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작년에 대학 동기랑 오피스텔 투자를 했었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오고 결국 손해를 봤거든. 손해가 얼마나요? 총 4억 정도. 내 몫이 2억이었는데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30년 동안 모은 전세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당장 돈을 구해야 했거든. 정우 씨가 머리를 감싸 쥐며 말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말하면 내 전세금까지 엮일까봐 그랬어. 정우 씨의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자산관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정우 씨가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신혼 첫날 밤에 차가운 계약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불신, 생활비 분담을 두고 벌어진 실랑이까지요. 모든 게 이 빚 때문이었어요.
정우 씨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전세금을 노렸던 거였고, 동시에 자신들의 재산은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아셨어요? 엄마가 보증을 서주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지.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와 정우 씨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바보였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자 연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번 달 상여금으로 일단 해결하려고. 그 다음은요?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요? 정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마음만큼이나 답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신혼 첫날 밤에 서명한 자산관리 약속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만약 그 약속서가 없었다면 정우 씨 빚을 제가 함께 책임져야 했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전세금까지 날아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다행히 제 재산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지영아, 정우 씨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사랑과 신뢰로 시작해야 할 결혼이 거짓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어요.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제 자산을 지켜야겠다고요. 친정 부모님의 30년 노고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우 씨와 시어머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9월 중순, 가을이 깊어가던 시기였죠. 경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었고, 정우 씨 회사에서도 상여금이 대폭 삭감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지영아, 이번 달 상여금 없어졌어. 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상여금 지급을 중단한대. 정우 씨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우 씨가 상여금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거든요. 그럼 은행 이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이번 달은 월급으로 때우고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정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밤 정우 씨는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게 들렸거든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해? 회사에서 못 준다는데. 알아.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지 마. 엄마,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우 씨가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전화를 거셨어요. 지영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나와봐. 상가 쪽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화요일 오후,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상가로 향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4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상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예전에 한번 가봤을 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번에는 절반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임대문해라고 적힌 종이가 여러 곳에 붙어 있었고 골목 안쪽은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계셨어요.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온갖 서류가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왔어요. 왔구나. 앉아봐. 시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2달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거든요. 상가가 많이 조용하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요즘 세입자들이 많이 나가서 그래.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나 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니 월세 연체, 계약 해지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와. 이자라도 제때 내라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지영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내 전세금.
2억 원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맡겨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어머님, 다 우리 가족 재산 아니야. 나중에 다 너희 건데, 지금 당장만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친정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셔터를 올리시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 생각났어요.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일하시던 어머니 모습도요. 3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신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한 푼 한 푼이 부모님의 피와 땀이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 돈은 제발이야. 지영아, 이러다가 정말 집까지 날아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젖은 앞치마 자락을 꽉 쥐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이제는 도움을 구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지키려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공격하시더니 이제는 그 며느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머님, 시간을 조금 주세요. 부모님과도 상의해봐야 하고. 부모님, 왜 부모님을?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셨어요. 그 돈은 부모님이 주신 거라서요. 결혼하면 다 가족 돈 아니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신혼 첫날 밤에 자산관리 약속서를 쓸 때는 각자 재산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족 돈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이기적인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님, 당장은 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처한 상황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의 30년 노고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정우 씨와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재산은 철저히 지키면서 위기가 오니까 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단순히 거절하기에는 가족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빌려주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무엇을 결정하든 제 자산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동료 김 과장님을 만났어요. 김 과장님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15년째 하시는 분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 문제부터 정우 씨의 투자 실패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지영 씨, 상가 시세부터 다시 알아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작년이랑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 김 과장님의 조언을 듣고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업소 3곳을 돌아다녔어요. 시어머니 상가가 있는 지역의 최근 거래, 가격을 알아본 거였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지역이 올해 들어 상권이 많이 살아났더라고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유동 인구가 늘었던 거였어요. 이 건물이면 지금 시세가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3년 전에 5억에 산 건물이 지금은 7억까지 올랐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대출 3억 원 정도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담보 비율로 보면 문제 없어요. 다만 임대 수입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요즘 빈 점포가 많다면서요? 중개업소에서 나와서 생각해봤어요. 상가 가치는 올랐지만 임대 수입이 줄어서 이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친정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영이구나.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정우 씨의 투자 실패, 시어머니의 부탁,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일까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영아, 네, 아버지.
돈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내 이름은 꼭 지켜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빌려주기만 하면 안 돼. 네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알겠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다음 날 금요일,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저는 시어머니 상가 사무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해갔거든요. 부동산 시세 자료, 대출 재구조화 방안,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제안서까지요. 어머님, 이 건물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진짜? 얼마나?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대출 3억은 문제 없겠네? 네. 하지만 이자, 납부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제안서를 꺼냈어요. 제 전세금 일부를 투자하되 상가 지분 일부를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2억 원을 빌려드리는 대신 상가 지분 4분의 1을 정우 씨와 제 공동 명의로 넘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을 팔 때 4분의 1은 너희 몫이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시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건 안 돼. 이 건물은 내가 혼자 일궈온 거야.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하고 계시고 경매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제 전세금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지분을 나누면 나중에 건물 관리도 함께 할 수 있고 임대료 수입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안서를 다시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은행이자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네. 당장 2억 원으로 원금을 일부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때 정우 씨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지영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우 씨가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안 내용을 설명했어요. 정우 씨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걸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내 건물인데. 어머님, 건물을 잃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고민하셨어요.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시며 계산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제가 말했어요. 뭔데? 앞으로 모든 임대 계약은 투명하게 하고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찌푸리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간섭받으면서 일해야 한다는 거야? 간섭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정우 씨가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지금 상황에서 지영이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날 오후 내내 실랑이가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건물을 나누고 싶지 않아 하셨고, 저는 안전장치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없었거든요. 결국 해가 질 무렵에야 결론이 났어요. 알았다. 하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경영권은 계속 갖는 거다. 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났어요. 상가 지분 이전과 대출, 재구조화를 위한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평생 혼자 지켜온 건물을 나누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님,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할 텐데. 시어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돈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무작정 빌려주지도 않았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상가를 관리해야 하고 정우 씨와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거든요. 2년이 흘렀어요.
이제 봄이 되면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었죠.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상가 지분을 공동 명의로 바꾸고 나서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임대 계약을 관리하고 수입을 정산하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상가 사무실에서 만나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지영아, 이번 달 2층 카페 임대료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통장 내역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좋네요. 그럼 관리비랑 세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반 나누어서 각자 계좌로 넣으면 되겠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녁 마음 놓고 돈 이야기를 하다니요. 상가 운영도 점점 안정되었어요. 제가 제안한 대로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빈 점포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왔거든요. 지하철역 신설과 상권 활성화 덕분에 유동 인구도 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정우 씨였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서도 계속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많이 편해진 모습이었어요.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신적 여유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방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정우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영아, 이거 봐. 뭐요? 우리 이제 통장 하나로 합칠까?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혼 첫날 밤에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자던 그 사람이 지금은 통장을 합치자고 하다니요. 갑자기 왜요? 매번 생활비 정산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이제 우리 사이에 숨기는 것도 없잖아. 정우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각자 자산은 그대로 두고 생활비만 합치는 거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당연하지. 내 전세금이랑 상가 지분은 내 거고, 내 적금이랑 주식은 내 거고.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 뒤, 저희는 새로운 공동통장을 만들었어요. 각자 월급의 70%씩 넣기로 했거든요. 나머지 30%는 여전히 개인 통장에서 관리했고요. 처음에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2년 반 동안 모든 걸 나누어서 계산하다가 갑자기 함께 쓰려니까 적응이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정우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영수증 챙길 필요도 없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큰돈이 들어가는 일은 서로 상의했고 개인 계좌는 따로 관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숫자를 계산하기 전에 서로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되었고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손에는 시장에서 산 사과 한 박스를 들고 계셨어요. 지영아, 사과 좀 깎아줘. 당도가 아주 좋다더라. 네, 어머님. 저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으며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상가는 어때요? 응,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이번 달도 임대료가 다 들어왔더라.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지영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네, 내 덕분에 이 나이에도 집을 지키며 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사과 깎던 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처음에는 네가 우리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네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상가도 잃을 뻔했고 우리 정우도 엄청 고생했을 거야.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2년 반 동안의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 너희가 함께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깎은 사과를 한 조각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정우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고마워하시네요. 당연하지.
지영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는걸. 정우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 정말 미안했어. 정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앞으로는 절대 숨기는 일 없을 거야. 약속해. 네, 저도 약속할게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했어요. 신혼 첫날 밤에 그 서늘한 기억이 가끔씩 떠올랐거든요. 상가 수익이 좋아지면서 시어머니와 정우 씨가 또 다른 투자를 제안할까봐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최소한 서로 속이지는 않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정우 씨가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같이.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는 룸메이트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정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야 할 결혼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관계에 만족했어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각자의 몫을 지키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숫자 대신 마음을 먼저 보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우리라는 말의 무게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어느덧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였죠. 협동조합 은행에서 일한 지도 15년이 넘었고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배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늦은 오후였어요. 4월의 따뜻한 햇살이 사무실 창가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대부분 동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신입 후배 하나가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선배님, 시간 괜찮으시면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이혜진이라는 20대 후반의 후배였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좀 복잡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이야? 제가 의자를 돌려 앉으며 물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혜진이가 창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떤 고민인데? 남자친구가 자산은 각자 관리하자고 하거든요. 통장도 따로, 부동산도 따로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 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혜진아, 그런 제안을 누가 먼저 했어? 남자친구요.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면서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붉어 보였거든요. 그 색깔이 신혼 첫날 밤에 켰던 향초 불빛과 비슷했어요. 문득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남 미사신도시 아파트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자산관리 약속서, 그리고 정우 씨의 차가운 목소리까지요. 선배님? 혜진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 미안. 생각에 빠져 있었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혜진아, 자산을 나누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요? 숨기는 게 없는지 먼저 봐. 혜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각자 관리하겠다는 사람일수록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빚이든, 투자 실패든, 아니면 다른 계획이든. 제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정말요? 응. 진짜 사랑한다면 투명해야 해. 모든 걸 공개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야.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각자 관리하자는 건 나쁜 건가요? 나쁘다기보다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야.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각자 지키면서도 서로를 속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혜진이에게 해준 조언이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정우 씨가 퇴근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정우 씨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어요. 후배가 결혼 상담을 하더라고. 무슨 자산관리 이야기요. 정우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우리 결혼 초기 이야기가 떠올랐나 봐요. 뭐라고 조언해 줬어? 숨기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정우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도 참 돌아왔지? 그러게요.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장 한편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어봤거든요. 그 안에는 아직도 신혼 첫날 밤에 썼던 자산관리 약속서가 들어 있었어요. 몇 번 버리려고 했지만 참아버리지 못했던 종이였어요. 약속서를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몇 년이 지나서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부부 자산관리 원칙. 그 제목을 보면서 새삼 감회가 깊었어요. 그때는 이 종이가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준 교과서 같았거든요. 각자의 몫을 지키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 사랑하면서도 속이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해준 거였어요. 저는 약속서를 찢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 맨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그 위에 살짝 올려두었어요. 작년에 시어머니, 정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상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신뢰로 이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숨김없는 투명함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된 지금이야말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신혼 첫날 밤에 차가운 계약서가 몇 년의 시간을 거쳐 따뜻한 가족 사진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각자 자산 관리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먼저 관리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게 제가 혜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지영이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 그게 진짜 부부가 되는 첫걸음이거든요. 각자의 몫을 지키면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